우크라이나 부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총 지원금은 3,500억 달러 정도 되고 우크라이나 전체 경제 규모를 초과하는 금액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 오래 가면서 돈이나 챙기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다고 보시고 EU에 있는 외교관들이 다 똑같은 도둑놈이라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그게 이제 대부분 선전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러시아를 침략자로 생각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배신감을 느낄 수 있지만 안녕하십니까. 진제일의 군사력 이해하기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진제일입니다. 우크라이나 부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동안 안 알려져 있어서 그런데 일단 지금까지 이제 한 3,500억 달러 정도가 우크라이나에 지원되었거든요. 그 지원 중에서 엄청나게 많은 부분, 무기 같은 경우는 20%에서 33% 정도까지가 우크라이나에 들어오지 않고 다른 분쟁 지역에 간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부패가 심했습니다. 그 전에 민디치라는 사람도 부패 수사를 받다가 이스라엘로 도망갔는데 이번에 젤렌스키의 2인자 에르막이라는 사람이 부패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수억 달러 횡령 의혹이 있는 상태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원래 법적으로는 사퇴를 하는 것과 관계없이 수사를 계속 받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군대를 가겠다. 군에 가 있으면 일단 수사 대상에서 잠시 제어야 되니까 지금은 다른 국외로 나간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사의 목적은 그것 때문에 부패 자체를 잡는다기보다 사람들을 정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감사 자체가 부재하기 때문에 돈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이 없습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그럼 증거가 있느냐? 그러면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트럼프 주니어가 며칠 전에 이야기한 것인데요. 자기 목격 때문입니다. 올여름에 모나코를 가보니까 모나코가 이제 유럽에서 가장 화려한 휴양 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슈퍼카들 부가티나 페라리 같은데 50%가 우크라이나 번호판을 달고 있더라. 실제로 그렇나 해서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틱톡에 보면은 모나코에 있는 우크라이나 차들이란 동영상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창출될 수가 없거든요. 우크라이나는 일단 공산주의를 벗어났다가 30여 년 지난 상태라서 부를 창출하거나 축적할 수 없었고 유럽의 최빈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이나 이런 것도 없고 국민들도 탈출하고 그런 상태인데 현재로 보면 최상층은 모나코로 탈출하고 서민층은 전쟁터로 가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부패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죠. 부패 지속의 동력은 우크라이나 지도부입니다. 돈 유입이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횡령이 가능하고 감사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젤렌스키는 지금 재선이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계속 해야지 돈이 흘러들어오면 그것을 이제 빼돌릴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지속되고 있다. 우크라이나를 믿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의 희생양이라고 생각하고 러시아를 침략자로 생각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배신감을 느낄 수 있지만 그게 이제 대부분 선전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이제 거짓말이었고 전쟁이 끝나가니까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젤렌스키가 이제 안 물러나려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돈을 더 이상 못 받게 잘라버리면은 계속 있어야 될 이유가 없고 자기가 계속 남아있으면 위험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수족을 따르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전쟁 전의 실상은 미국 정부가 평가할 때 이제 러시아보다 훨씬 부패한 국가라고 그러고 수십 년간 부패 혁명이 만연했다 그랬는데 전쟁이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젤렌스키를 띄워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마케트다, 영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다 이렇게 계속 띄워줬습니다. 그러니 부패 이야기라는 것을 일반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만들어버렸죠. 우리는 전쟁이 시작되면서 우크라이나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그전에 부패했다든지 이런 것도 알 수도 없고 전쟁하는 동안에 영웅으로 묘사됐으니까 부패는 상상도 못했죠. 그런데 이제 그게 선전이었고 끝이 나면서 그게 다 베일에 벗겨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때는 바이든 행정부 자체가 여기에 부패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바이든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의 부리스마라는 가스회사의 이사로 있었고 그 외에 미국에서 손꼽히는 정치인들의 자제들이 여기 잔뜩 가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헌터 바이든 같은 경우는 그 부패했던 것이 자기 랩탑에 다 적혀있고 하기 때문에 FBI가 수사해서 대부분 다 알고 있는데도 묵살하고 그랬죠. 2020년 대선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안드리 에르막 사임을 좀 아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직책은 대통령 실장인데 실제 역할은 사실상 공동 대통령이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사람이 권한이 뭔가 있고 모든 정부의 주요 인사 임명을 이 사람이 했거든요. 젤렌스키는 정치에 대통령 하면서 처음 입문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정치적인 연관이 전혀 없는데 이 사람은 방송국 시절부터 계속 이 매니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인사청탁이나 이런 것은 이 사람한테 오고 젤렌스키는 거기서 이제 어찌 보면은 무대에 있는 사람이니까 사실은 사람들 자체도 잘 모르는 데다가 젤렌스키가 대통령 취임하면서 바로 반데라이트라 그러는 내셔널리스트들이 거의 협박처럼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상 이제 권력을 찬탈한 건데 젤렌스키는 거기서 이제 꼭두각시로서 이제 자기가 그 일을 한 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예르막이 그 전에 별명이 회색의 추경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정부 인사나 자금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다 총괄하고 있고, 그러니까 젤렌스키의 최측근이죠. 장관은 바뀌고 해도 이 사람 안 바뀌고 있다가 지금 처음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6년여 정도 같이 제자리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사임의 의미는 뭔가니까 북해 스캔들로 사임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젤렌스키가 모를 수 없는 구조에 있어서 이 사람을 잘랐다는 것은 젤렌스키도 같이 잘린 거랑 사실 같습니다. 명패는 유지하고 있지만 사실상 다리 하나가 잘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패 스캔들의 실제는 오퍼레이션 마이다스라 그러거든요. 나부라는 조직에서 이걸 부패 사건을 조사하는 작전을 오퍼레이션 마이다스라 그럽니다. 그리고 스캔들의 규모는 서구 언론에서 보도할 때는 지금 문제가 됐던 것은 에너고아톰이라는 사건, 그 사건의 1억 달러 규모다. 그리고 황금병기 등 사치품을 구매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빙산의 일각이고요. 총 지원금은 3,500억 달러 정도 되고 우크라이나 전체 경제 규모를 초과하는 금액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저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부패가 있었을 거고 검증이나 감사가 전무했기 때문에 돈의 흐름이 추적 불가하고 저 돈 중에 상당한 돈이 에스토니아 같은 은행을 가 있기 때문에 에스토니아 출신 EU의 외교부장인 카야 칼라스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응원하고 있죠. 지원하고. 그 왜 그런가 하니까 조사가 들어가거나 자기한테도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거기 EU에 있는 외교관들이 다 같은 도둑놈이라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화려하게 나오지만은 전혀 민심들이나 국가와 관계없이 지금 부패로 이걸 이해하시면은 이해가 훨씬 쉽다. 부패로 모든 걸 이해할 수 없지만은 이 나오는 사람들은 다 부패한 사람이다 보시면은 거의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EU 수장이 부패 관계 있다고 보통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그 사람을 향한 것은 아직까지 없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나부에서 조사를 했는데 수천 페이지 분량의 증거가 있고 수년간의 대화를 녹음했고 FBI에서 나온 기관이거든요, 나부가. 그래서 이게서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아마 이 보시면은 뭐 구체적 부패 사례는 아까 말씀드린 에너고아톰 스캔들인데 국영 원자력 회사의 자금을 유용했다. 그런데 리베이트와 횡령을 했다. 저 정도만 해도 뭐 그냥 나이스한 부패 같죠. 그런데 알고 보면 더 치열한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원자력 발전소에다가 러시아가 공격을 할 거다. 그럼 그걸 하는 방어 시설을 만든다. 그러면 시설에 돈을 썼어요. 그러면은 러시아는 원전에 대해서 한 번도 공격한 적이 없거든요. 공격할 리도 없고 엉뚱한 데 돈을 뿌리는 거죠. 무기가 필요해서 그걸 막기 위한 무기에 하는 게 아니고 그럴듯한 명분만 있으면 이제 돈이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써야 될 사업이 없으니까 이런 사업 저런 사업 막 붙여가지고 막 했던 겁니다. 유명한 것은 군수 조달 비리인데 중국산 군복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주 저품질 군복을 고품질로 허위 기재해서 그 차액을 횡령한 것인데 이것도 뭐 약간 빙산의 일각이죠. 그리고 이제 특수회사를 설립하고 여러 계좌로 자금을 이동하고 그래서 젤렌스키하고 친하고 막 박수치는 사람도 있죠. 이에 오면은 다 저 돈에 관련됐다고 생각하시면은 틀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시는 게 저 사람들이 애국적이고 정의를 위해서 일한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 훨씬 정확합니다. 저 사람은 어떤 돈을 부패에 연관됐을까 이렇게 상상하시고 보시면은 그 사람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의 의도를 이해하기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젤렌스키가 나부가 수사를 계속 해오니까 자기가 몰리기 시작했죠. 금년 7월 달에 젤렌스키가 나부 장악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나부 책임자들을 러시아 요원으로 몰아가지고 해임을 시도했고요. 그리고 저걸 가지고 또 나부를 독립기관인데 검찰청 밑으로 두는 투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래가 자기가 법률에 사인을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밑에 이제 저 데모가 일어났죠. 그렇게 데모 일어나가지고 다시 2주도 안 돼서 그걸 독립보건 법률에 다시 서명하려고 항복을 했는데요. 그것도 보시면 좀 웃기는 게 누가 저 시위를 주도했는가 하니까 젤렌스키의 전임인 포로셴코 전 대통령하고 조지 소로스가 만든 오픈 소사이어티 파운데이션이 우크라이나에 광범하게 인플루언서 조직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시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금방 서방 뉴스에 확 타버렸죠. 저거는 서로 포로셴코나 조지 소로스나 서방 뉴스가 한편인 거죠. 이게 저것까지 장악하게 둬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조금 더 악화가 돼서 나부가 반격을 해서 7월 이후에 미다스 스캔들을 폭로하고 에르막한테도 수사를 확대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르막이 사임을 했는데 그냥 보시면 안 되는 권력 구조가 지금 붕괴되고 있다. 에르막이 장악했던 것은 지방 권력의 감독관을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선거 과정을 통제해요. 우리 같으면 선거관리위원회하고 비슷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걸 통제해가지고 국민의 정복이라는 지금 젤렌스키가 속한 당이 그 당이 언제 만들어졌는 거니까 2019년도에 젤렌스키가 선거가 나왔으면 그 1년 전에 만들었어요. 만들어진지 모르고 있다가 원래 만들었다가 1년 뒤에 갑자기 젤렌스키가 내가 출마하겠다 해가지고 그 한 달 만에 출마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 만에 저 73%를 얻은 겁니다. 굉장하죠. 그 전에 국민들이 기존 정치에 대한 실망감도 있었지만은 한 달 만에 하면은 이 사람의 이력을 캐볼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연예인으로서 인기가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죠. 그런 상태였습니다. 어쨌든 그 과정에서 국민의 정복당이 입법 과정도 장악하고 행정 과정도 장악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에르막이 사임하고 나서 젤렌스키가 지방 통제력을 상실하겠죠. 만약에 다시 선거를 하면은 의회에서 다수파 상실 가능성이 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젤렌스키도 사임하고 만약에 그 당이 붕괴될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리고 지금 또 헌법적 위기인 게 뭔가 하니까 젤렌스키가 임기 만료 상태거든요. 임기 만료된 지 정확하게 2024년 5월 20일 날 임기가 만료됐기 때문에 1년 반 이상 지났죠. 전시 비상계엄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는데 헌법에는 위반되는 겁니다. 헌법에는 위반되는 법률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크라이나에서는 저번에도 한 말씀드렸는데 대통령은 1초도 임기를 못 넘기고요. 그게 헌법에 그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는 임기가 초과돼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헌법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누가 우크라이나의 실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우크라이나 국회의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그걸 안 하고 있죠. 그런 상태인데 비상계엄 가지고 대통령을 계속 유지하는 게 헌법에 맞느냐를 헌법재판소에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헌법재판소에 물어보니까 헌법재판소는 답을 안 했어요. 왜냐니까 그걸 판정을 하면은 오케이 그게 법률에 맞다 그러면은 자기가 헌법에 맞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장이 불법인 걸 인정해 주는 것이고 틀렸다 그러면 이 반대라이트한테 제거가 당한 상황이니까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리고 그걸 좀 대신할 수 있는 대법원장은 구속 상태고 감옥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헌법적 위기란 게 헌법적으로 정당성이 없이 둘러가고 있는데 저걸 이제 서방에서는 아무도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푸틴이 이야기를 했죠. 왜 이야기를 하는 건 푸틴은 이제 협정을 맺으면 사인을 해야 되는데 불법인 사람하고 서명을 해야 되니까 푸틴은 변호사 출신이니까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는데 법적인 권한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걸 트럼프가 금년 2월 달에 알아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좀 순진하게 젤렌스키를 그냥 독재자라 그러고 빨리 선거해라는 식으로만 이야기하다가 말 안 듣고 버티니까 그냥 그다음부터 입을 닫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는 저게 맞으니까 도저히 젤렌스키를 저 상태로 두면은 협상이고 뭐가 안 된다 생각하니까 가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젤렌스키가 재선이 좀 불가능한 측면이 있고요. 지금 새 선거를 실시하는 것도 어렵지만 한다 하더라도 당선 가능성이 제로인 상태라고 하는 게 일반 여론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공식적인 여론조사하면 아직도 뭐 60-70% 받는 식으로 나오는데 그일 가능성이 거의 없고요. 그래서 이제 젤렌스키는 어차피 다음에 대통령이 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 계속 오래 가면서 돈이나 챙기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다고 보시고 이 사람의 속을 그렇게 보시고 보면은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전혀 말이 안 되는 협상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기가 만약에 재선을 해가지고 임기를 계속 할 것 같으면은 그 다음에 협상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젤렌스키 하는 이야기를 보면은 국민이 죽든 나라가 뭐 어떻게 되든 상관 안 나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지금 저것 때문입니다. 국민들을 생각하거나 이런 거 전부 이제 선전용이고요. 요즘은 말로도 국민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죠. 전쟁을 계속 지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상계엄을 유지하는 것이 선거를 연기하고 권력을 유지하는 지금 유일한 방법이죠. 그것마저 불법이지만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는
외부에서만 챌린지하고 내부에서는 챌린지를 안 하니까 그렇게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인가 하니까 젤렌스키하고 같은 편에 있었지만 이제 젤렌스키를 제거해야 되는 우크라이나 국내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반 젤렌스키 연합이 된 겁니다. 그야말로 젤렌스키 반대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생긴 거죠. 우선 자기 정적이었고 지난번 대통령이었던 포로셴코가 있고, 그 전 옛날에 티모셴코 전 총리 여성분인데 저분도 있고, 아라하미아라 하는 국민의 정복이라는 집권당의 원내대표인데 이 사람이 핵심 세력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에르막 사임을 압박을 좀 주도했어요.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목표는 뭔가니까 이제 국민 통합 정부를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더 큰 정당성을 가지고 이 정권은 부패하고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 나라를 위해서 평화 협정을 서명하겠다. 그리고 젤렌스키는 권력을 제한하든지 축출하든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단계입니다.